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근본적인 뼈대가 될 수 있는 이 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명리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주를 접할 때는 항상 격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리를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격의 의미, 이 격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뭐 얘기하자면 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격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이 격이라는 글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격이라는 글자는 원래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 전지한 나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했는 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격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격자를. 이 격자가 만들어진 것은 그 만들어진 동기는 큰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둔 그런 모양,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격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는 것은 파자를 한번 해봤을 때 이 격은 나무 목자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각자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니까 원래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과정은 그 육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육서. 이 육서의 방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진데 육서라는 거는 뭐 상형이라든가 상형 문자 또 지사자 회의자 두 개의 글자가 모여가지고 뜻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또 형성 글자, 형성이라 그래요. 소리를 가지고 내는 거, 또 전주, 전주라든가 가차라든가 이런 6가지. 그러니까 상형, 지사, 회의, 전주, 형성, 가차라는 6개의 방법으로 한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격이라는 글자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서 형성 문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소리를 그 내는 거, 그러니까 뜻과 소리, 그것이 합쳤으니까 뜻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와 음을 나타내는 글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형성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격이라는 이 글자는 이제 이 나무, 이 전지한 나무라는 이 목이 뜻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각이라는 글자는 이 격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각에서 격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데 이 격이라는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은 여기 각각각이라는 이 글자는 이 격자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는 이 나무 목자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격자를 그 격자에서 잠깐 형성 글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가자면 이 이 각자라는 거는 요거는 사람이 이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요 입구자, 요 글자 다시 분석하면은 요거와 요 글자가 입구자가 합쳐진 거든. 그래서 대문에 사람이 천천히 와서 이렇게 대문에 발을 이렇게 들여놓는 그런 모습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도착하다. 요 각자가 어디에 도달한다, 도착한다는 뜻으로 갑골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주 고대, 그러니까 은나라의 그 갑골에서 나타나는 글자를 그 해석을 지금 해보면은 요 각자가 이제 도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각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격자라는 자체가
격자는 형성한 글자다는 거죠. 육서의 방식으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육서라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상형이나 지사나 회의나 형성, 전주, 가차 이런 방식으로 6가지 방법으로 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형성 글자라는 겁니다. 형성. 음, 그냥 소리 성자죠. 그래서, 이 각자는, 그러니까 형성 글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죠. 뜻과, 한 글자가 만들어질 때 뜻과 소리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 그거를 형성 글자라고 합니다. 형성 글자라고 하는데, 뜻과, 그 글자의 뜻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 그거를 이제 형성 글자인데, 이 격자는 바로 목과 각자가 합쳐진 형성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각자는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을 뿐이지 각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와서 대문에다가 발을 들여놓는 그런 도달하다는 의미의 그 각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붙어 있는 글자고, 이 격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전지한 나무, 가지치기에 있는 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격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사주의 격을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적으로는 뭐, 제가 형성자까지 가져와서 이제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어쨌든 가지치기한 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격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격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뭐 격식, 법식 이런 거 할 때도 하고, 인격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때도, 뭐 자격 이런 말 할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명사로는 이렇게 격식, 법식, 지위, 인격 또는 마을이나 울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로 쓰였을 때 이 격자라는 것은 연구하다, 그러니까 스터디하는 거예요. 스터디,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그래서 사서삼경에서 그 대학의 내용이 그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물치지라고 할 때 이때의 격자는 공부한다, 연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연구한다 이런 뜻이죠. 경물치지라는 건 사물을 연구해서 깊이 이해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경물치지가. 이럴 때의 격자는 명사로서의 뭐 격식이나 인격 이런 뜻이 아니고 연구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격이라는 것이 나무를 가지치기 했으니까, 가지치기가 나무니까 나무가 똑바르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거나 고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동사로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뜻이 조금씩 바뀌면서 전지한 나무에서, 아까 가지치기 한 나무가 전지한 나무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바르다든가 규칙이라든가 또는 본질, 뼈대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골격이 어떻다, 일의 골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 격을 쓰는데 본질이라든가 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주에서도 뭐 식신격이다, 정관격이다, 정제격이다 이런 거 할 때 이 격을 붙이는 이유가, 그때 쓰이는 것은 이 본질과 뼈대라는 의미로서의 격입니다. 그러니까 격의 유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주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이 사주에서 격이 이름이 딱 붙게 되면은 격에는 8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정탈격이라고 그래서 식신격, 상관격, 제격, 정관격, 그 다음에 평관격, 칠살격이죠. 그 다음에 인수격, 월급격, 양인격, 이렇게 해서 총 사주에서 정팔격, 그러면 이 8개의 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는 거죠. 사주에서 격. 격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주에서 격이 의미하는 것은, 원래 이 격이라는 글자는 가지치기한 나무에서 온 글자이지만 여기에서 뜻이 조금씩 확대돼서 본질이라든가 뼈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에서 무슨 격 이렇게 붙으면 그 사주의 본질이다, 뭐 그 사주의 핵심 프레임이다, 그 사주의 뼈대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이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그 사람이 그 사주가 식신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주는 식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식신이 핵심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신이 본질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또 철학적으로 뭐 거창하게 말을 요약해 본다면은
어떤 격이 사주에서 어떤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 그 주인의 모든 행태와 사고의 귀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주가 식신격이다 그러면 그 식신격을 가진 사주의 주인공은 모든 행동이나 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식신적인 방법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관격이다 그러면은 정관적인 방법으로 행태와 사고가 모든 쪽으로 그쪽으로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인 사람은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명예와 자존심, 명분 이런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행태나 사고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과를 도출해야 내라든가 그런 명령이 떨어지거나 또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정관을 쓰는 사람, 정관격인 사람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통 할 때 법과 원칙이라든가 관행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 그런 쪽에는 정관을 쓰는 사람들이 잘하게 되죠.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또 다수결이라든가 대의 명분에 따라서 또는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어떤 그런 거 해오던 대로 어떤 관행에 따라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정관을 쓰는 사람이 잘하니까 정관격인 사람은 주로 공직이라든가 어떤 그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법과 원칙을 다루는 쪽에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기업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 뇌물을 주고도 결과를 내야 되고 또 사기를 치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사기업에서는. 그런 쪽에서 일을 정관격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또 적합한 사람이 상관격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관은 결과 중심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융통성도 굉장히 있고 어떤 틀에 박힌 관행이랑 이런 게 없고 창의력이나 아이디어라든가 사람에 대한 친화력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을 쓰는 사람은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어, 너무나 손쉽게 저걸 탁탁탁 해서 지름길로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관례가 안 맞다든가 뭐 법에 어긋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쓰는 사람은 어떤 실적을 중시하는 업종에 종사를 하면은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관 쓰는 사람이 공직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점점 하다 보면 반항아가 되고 또 반발하고 말만 많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도태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주에서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태와 사고의 귀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격인 사람은 식신적인 사고와 행태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정관을 쓰는 사람은 정관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인성격이다, 인수격이다. 그러면 인수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당면한 모든 과제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주 주인공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사주의 격이다. 그래서 사주를 감명한다는 것은 이 격을 파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격은 결국 용신이 됩니다. 격이 용신이 되니까 어, 격을 찾았다, 격을 정했다, 확정했다. 이 말은 결국 용신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용신은 필요 없어. 나는 용신 안 보고 사주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주 감명이 굉장히 잘못됐고, 그거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사주 팔자의 체계, 이 체계를 고안해낸 그 서자평 선생은 반드시 이 사주를 볼 때는 격을 정해서 그 격이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서 판단을 해라, 기륭을 판단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 요런 모델을 개발을 했죠. 지금부터 한 11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용신은 필요 없어. 나는 용신 안 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모델을 쓰면 안 되죠.
그렇게 감명하는 사람은 뭐 그 방법으로도 감명할 수 있는데, 이런 모델, 사주팔자 모델을 써서 일간을 주인공, 사주의 주인공으로 두고 십신을 정해서 보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서자평 선생이 감명했는 사주팔자의 일간을 주체로 해서 십신을 정해서 보는 이 방식을 할 때는 반드시 사주의 격과 용신을 정해야만이 제대로 된 감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격이 그러면 모든 사주 주인공의 행태와 사고의 귀결점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사주 주인공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사주의 격이라는 거는 그 일간과 월지의 관계입니다. 일간과 월지가 생하는지 극하는지 똑같은 건지, 그것을 보고 이제 격을 나타내. 그러면 그 격이 정해지면은 그것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주 주인공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관이면 정관적인 방식으로, 항상 정관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정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때 잘 풀리는 형태의 환경에 놓여 있으면 엄청 성공하는 것이고, 정관적인 방식으로 법과 원칙 지키고 관행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죠. 그게 사주의 격이고 사주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일간과 월지의 생극 비화 관계를 우리가 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식신이라면,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식신이라 그러면 식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행태나 사고가 식신적인 방법으로 수렴하고 거기에 귀결되는 겁니다. 또 그게 정관이라면 또 그런 식으로 될 것이고, 재성이라면은, 정제라고 하면 정제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격이죠. 격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격은 그 사주체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 관계에서 이 비겁은 용신으로 될 수 없다. 이게 아주 이제 심각한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데, 비겁은 용신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은 될 수 있죠. 비겁은 격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격이 용신입니다. 격과 용신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비겁은 용신으로 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것이 격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것은 용신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주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간이 강하면은 식신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됩니다. 식재관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 이런 식으로 용신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평진전에 입각한 서자평 선생과 심요첨 선생에서 완성이 된 이 자평진전에서는 비겁은 용신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여월동, 원문에 보시면 일여월동 본신 불가 위용, 이렇게 자평진전에 딱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신, 일간과 같은 글자는 용신으로 할 수 없다. 불가 위용 그랬어요. 일간과 같은 글자는 용신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억부 형태로 사주를 보는 분들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고 얘기한다든가, 약할 때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고, 일간이 강하면 식재관이 용신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범위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평진전에서는 비겁은 용신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비겁은 용신, 그러니까 본신 불가유용이라는 원칙 때문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가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비겁이 용신으로 될 수 없을까?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했던, 우리가 격은 모든 행태의 사고의 귀결점이고 사주의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해해야만이 왜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국민 투표하듯이 해가지고, 또는 내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비겁은 용신을 안 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원칙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명리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것이고 또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생각을 해보니까, 또는 많이 감명해 본 결과,
뭐 또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이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정하거나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100명의 과학자가 이렇게 결정을 해도 실제 현실이 다르다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왜 용신으로 될 수 없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격을 이해해야 돼요. 격의 본질, 격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이 격을 이해할 때,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격이라는 게 근원적인,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행태와 사고의 귀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주에서 우리가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격을 한번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채용론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채용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제가 기회를 잡아서 한번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채용론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단 채용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가자면은 채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물을 어떤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론. 그리고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사물을 본질과 작용이라는 또는 사물의 어떤 원리와 응용이라든가 또는 그 기준, 어떤 사물의 기준과 응용이라는 또는 작용, 활용이라는 뭐 기준과 활용 이런 측면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두 개의 측면으로 쪼개서 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의 기준과 그것의 활용 또는 사물의 본질과 그것의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든 철학을 하는 분들에게 채용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이렇지 않은 거죠.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양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우리가 동굴의 우화가 이제 대표적인 그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양에서는 왕필의 그 왕필에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 학자였던 천재 학자였죠. 그 왕필에서부터 이제 채용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거는 이제 송나라 때 있는 주자 선생님 주의죠. 이 주자 선생님이 불교에 있는 화엄종을 비판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던 그 채용 이론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또 이게 차용한 거죠. 차용해서 불교 화엄종을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굉장히 따듬어진 거죠. 따듬어져서 성리학 지금의 뭐 논어 맹자 따지는 성리학 있지 않습니까? 이 성리학자들에게도 이 채용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주자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듬어서 채용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성리학에서도 채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죠. 사물을 볼 때. 그러니까 결국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채와 용이 서로 혼재하느냐 분리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채와 용이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채용은 분리될 수 없다 섞여 있다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런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채와 용은 분리되느냐 분리되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은 채와 용은 엄연히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양이든 동양이든 의견이 일치하는 거죠. 인식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채용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채용이라고 했을 때 채는 이 몸체자를 쓰니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 그다음에 용이라는 건 작용, 활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주자 선생님 같으면은 주자나 퇴계, 이퇴계 선생님이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붓이 가지고 있는 붓이체라면 붓글씨가 용이다. 뭐 이런 거 또는 부채가 체라면은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 그것은 용이다는 거죠. 부채가 체라면
부채가 채라면은 이것이 채라면은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은 용이다. 이런 식으로 채와 용이 채가 기준이라면 채가 일으키는 어떤 작용이나 활동 그것이 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물을 바라봐야만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와 용은 분리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없느냐의 면에서는 서양과 동양 입장이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채와 용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와 부채 바람을 분리해낼 수 없고 붓과 불글씨를 분리해낼 수 없고 우리의 몸뚱이와 사람의 몸뚱이와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걸 분리해낼 수 없죠.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동양에서 채용을 인식하는 거는. 그러나 그 채와 용은 엄연히 다르죠. 붓과 붓글씨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붓이 붓글씨가 되면 되지 않죠. 붓은 붓이고 붓글씨는 붓글씨죠. 붓이 작용한 결과죠. 또 뭐 부채가 채라면은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도 그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과 어떻게 부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와 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분리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서는 동서양의 인식 차이가 있지만 엄연히 채와 용은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 거기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격을 이해할 때. 사주에서 격을 이해할 때도 이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 비겁이 왜 용신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만이 그것이 근원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정팔격, 그래서 식신격, 정제격, 뭐 정관격, 평관격 이렇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격이라는 것은 일간과 월지의 생극관계, 그거를 보고 우리가 격을 정한다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일간이 월지를 활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주인이고 일간이 기준이죠. 일간의 입장에서 월지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일간이 체가 되면은 이제 월지가 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격이 이게 격이죠. 일간과 월지의 관계. 그 격이 용신이 되는데 비겁이 일간이 간목일 때 월지도 뭐 묘목이라든가 인목이라 이런 게 돼 버리면은 같은 목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목이고 여기도 목이 되면은 일간이 목일 때 월지도 같은 인이나 묘의 목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채와 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의 관계가 비겁인데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와 용이 같게 된다는 것이죠. 채와 용이. 채와 용이 같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있고 부채가 채라면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 이 바람이 같다는 식이 돼 버립니다. 어떻게 부채가 바람이 되느냐?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채용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은 용신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그 일간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월지죠. 월지. 일간을 채로 봤을 때 월지가 용이 되는데 일간이 다르게 말하면 일간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용이 되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지가 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이 얘 같은 글자면 일간이 일간을 쓰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부채를 쓰겠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비겁이 되면은 월지가 비겁이 되면 부채가 부채를 작용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붓이 붓을 작용한다. 붓이 붓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겁 그러니까 월지가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격인데 이 일간과 월지의 관계에서 월지가 비겁이 돼버리면은 그것은 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격으로서는 성립하지만 용신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채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왜 비겁이 용신이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급격이나 양인격을 빼고는 다 격과 용신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없는데 월지가 비겁이 되는 이제 월급격이나 양인격이 됐을 때는 격과 용신이 그러니까 채와 용이 같아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용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용신을 천간에 투출하는 제관살식을 가지고 용신을 써라. 이렇게 자평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격을 알아야만이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체의 모든 행태 사고의 귀결점이고 그 사주의 정체성과 본질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그 사주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것이 격이거든요. 이 격을 규정해야만이 이 사주체가 그 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기륭성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을 규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리고 격을 규정하면 격은 대부분의 다 용신과 같으니까 할 수 있는데 월급이나 양인격에서는 격과 용신이 달라요.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비겁은 용신으로 쓸 수 없다. 본신 불가위용이라는 이 원칙 때문에 비겁이 용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주를 본 선생님들 중에서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다. 인성이 용신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비겁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일간이 기준이라면은 일간이 간목인데 일간이 쓰는 글자가 일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간하고 같은 오행.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체와 용이 같아지는 것이죠. 체와 용이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부채가 채라면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이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부채라면은 이 월지가 일간이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일간이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그거죠. 그것이 이게 바람이 일간의 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일간이 채라고 그랬는데 또 월지도 일간이 부채인데 월지도 부채다. 일간이 작용했는 게 부채라는 겁니다. 일간이 부채인데 자기가 작용하고 활용한 것이 부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일간이 부신데 월지도 같은 부시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일간이 부시면은 월지는 일간이 활용하는 것인가 붓글씨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비겁은 용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본신 불가위용이라는 이 원칙. 왜 본신 불가위용이라는 원칙이 나오냐면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명확하게 왜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지금 이제 오늘 제가 격을 얘기하면서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비겁이 용신으로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채용론을 한번 따로 채용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왜 비겁이 용신으로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은 사주의 격이라는 게 뭐냐?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가지고 사주의 격으로 정하는데 그 격이 정해지면은 그 사주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을 격이 나타낸다. 그래서 그 정체성과 본질을 잘 써먹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 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면 그 사람은 연전연패하고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원칙, 비겁은 용신으로 될 수 없다. 비겁이 용신으로 될 수 없다. 왜 없느냐 하는 것은 본신 불가위용이라는 이 자평진전에 있는 이 말 때문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그것은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간과 용신이 같게 되면은 체와 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라는 것은 기준이고 본질이고 용이라는 것은 그것의 응용이고 작용인데 본질과 기준이 응용과 작용과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모순이 된다는 거죠. 전혀 이거는 막 성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일으킨 작용은 바람이 돼야 되는데 부채가 일으킨 작용이 부채가 됐다. 그러니까 부채가 부채를 만들었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또 붓이 붓을 만들었다는 똑같죠. 붓이 체나 기준이라면은 그 붓이 작용하고 활용했는 결과는 붓글씨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붓이 붓을 만들었다. 붓이 붓을 쓴다. 이런 식이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겁은 용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채용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은 왜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요 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채용론을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한 번 더 왜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없는가부터 격의 의미라든가 오늘 했던 이 격의 의미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지만 이 격의 의미가 뭐고 그 격이 어떤 것은 격이 되고 안 되고 또 용신은 어떤 관계가 되고 채용론 이런 것에서 조금씩 제가 그냥 가볍게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그 제가 요거를 언제 한번 날을 잡아서 채용론을 한 번 더 하면서 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주를 감명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사주의 격을 파악해야 된다. 왜 그 격을 파악하느냐면 그 사주의 본질과 정체성을 규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점점 사주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겁니다. 그러나 사주를 공부하면은 제일 첫 번째 접해야 되는 것이 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냥 뭐 식신격이 어쨌네, 뭐 정관격이 어쨌네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신격이든 정관격이든 인수격이든 뭐 평관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신이라는 이 격이 뭘 의미하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용이라든가 역용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격의 성패라든가 기륭성패를 다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은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밑바탕이고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채용론을 설명할 때 이 격과 비겁이 용신이 될 수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